오늘은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과연 이 회사들의 펀더먼틀은 어떤지, 또 밸류에이션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인덱스를 둘러싼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덱스 저희 20 몇 개 정도의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중평균을 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요약을 드리면, 이 차이나 배터리 전기차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좋은 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50% 이상씩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약간 의아할 수도 있죠. 최근에 뭐 기업들이 어닝을 믹스를 한다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실제로 인덱스 레벨에서 보면요. 이 성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인덱스는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전부 다 포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마진의 훼손이 있었지만 또 어떤 기업은 반대로 마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거죠. 이 부가가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덱스 전체 레벨에서는 여전히 이런 좋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12개월 포워드 PER로 봤을 때 앞으로 12개월을 잘라서 어닝이랑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는 PER이 22배까지 내려왔고요. PEG가 0.4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까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선은 글로벌리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내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을 했죠. 상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의 락다운, 코로나 대처로서의 락다운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이 상승하면서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아울러지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 차트는요, 연도별로, 회계 연도별로, 캘린더 이어죠.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가중평균 순익 성장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요거 위에 있는 건 2000 내년이긴 합니다만, 뭐 올해도 벌써 뭐 상반기에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저 가시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덱스 레벨로 이런 차트를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해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해서 이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어떤 테마, 어떤 섹터, 어떤 국가 인덱스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익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도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도 성장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상품이, 그러니까 이 ETF가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 어닝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이죠. 어닝은 딜리버리를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여기 요 갭만큼이 이제 연간 성장률인데,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인 거죠. 밸류에이션 배수가 예, 여기 2022년 올해 기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내년 기준으로 PR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에, 지난해 말부터 해서 지금 배수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2022년 기준으로는 25배까지, 내년 기준으로는 20배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정말 핫할 때, 2020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 60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네, 50배까지도 보통은 많이 얘기를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25배 혹은 20배까지 내려왔으니까 어, 거의 밸류에이션에서는 반토막이 난 거죠. 밸류에이션 멀티플 측면에서. 이게 바로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것이고요.
왜 이렇게 D 레이팅이 됐느냐는 나중에 좀 설명을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내에 다른 여러 가지 성장 테마 상품들이 있죠. 이제 홍콩에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차이나 EVN 배터리 ETF도 홍콩에도 있고, 이제 한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홍콩에 다양하게 글로벌 X 이름 하에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 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음 12개월 매출 성장률,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 그 다음에 PER, PEG까지. PEG는요, 향후 12개월 PER을 또 향후 12개월 그 어닝으로서 나눈 거죠. 그러니까 PEG는 낮을수록 역시 저렴한 거고 높으면 이제 좀 비싼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다. 근데 어닝 그로스가 20%다. 그러면 PEG가 0.5배가 되는 것이고요. PER이 10배인데 어닝 그로스가 10%다. 그러면 PER이 1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ETF의 PEG가 0.5배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전에는 1배 이상이 너무나 당연했던 이 테마였는데 지금은 0.4배 미만으로 지금 내와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는 중국 내 다른 테마, 성장 테마에 비해서도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뭐 컨슈머 브랜드, 클린 에너지, 뭐 뭐죠, 태양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죠. 이것보다도 지금 더 저렴해져 있는 상태다. 어, 이 PEG 1배 미만, 어떤 국면에서는 PEG 1배 미만이면 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다른 성장 테마보다도 더 저렴한 상태로 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 좀 특이한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핵심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뭉뚱그려서 테마로 이렇게 보시는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종목들이 어떤 동향을 보이느냐가 결국 그 인덱스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닝을 결정하고 멀티플을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걸 알아야겠죠.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몇 개의 기업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한 10개 정도 추려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인덱스의 한 85%를 차지하는 종목들입니다. BYD, 이노벤스, 뭐, 간펑 리튬, 뭐, CATL, EVE, 우실리드,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오늘 설명드릴 거에 이해를 미리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기차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있죠. 그 안에 각 종목들이 중요한 종목들이 바로 이 상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은 업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닝, 리소스 부분에서는 리튬 생산하는 업체, 뭐 코발트 생산하는 업체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의 측면에서는 캐서드,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셀 제조 업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중국으로 간다면 CATL, EVE, 뭐 BYD, 고션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해서 패키징을 하고 실제로 장착을 해서 물건을 파는 완성차를 만들어서 파는 전기차 기업들이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별 기업을 좀 볼게요. 네. 우선은 BYD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 인덱스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닝 추정이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어요. 왜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 배터리 셀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가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누군가는 고생하고 있어 할 때 이제 BYD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BYD는 사실은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숫자를 잘 내고 있고요.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한 70만 대 됐거든요. 올해는 회사의 가이던스는 150만 대이고요.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는 상태는 맞다. 다만 마진 압박 때문에 어닝 추이가 점점 꺾이고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어떤 기업은 돈을 지금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리튬 회사죠. 이 간펑 리튬은 중국 내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인데요. 리튬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8배가 올랐어요. 네, 그 효과가 바로 반영이 되는 아, 그런 경우이고요. 리튬 가격도 올랐고 이 회사가 계속 투자하고 하면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이제 아우러지면서 이익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죠. 근데 약간은 의아한 것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한때는 뭐 거의 뭐 100배까지 거래되던 주식이 지금은 10배까지 내려왔어요. 예. 물론 뭐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여하간 이 어닝 추이랑은 상당히 다른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기업은 CATL이고 이거는 최근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한국의 LG랑 삼성, SK랑 경쟁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미스를 했어요. 예, 마진 하락이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요. 실제로 이렇게 어닝 추정에 애널리스트의 어닝 컨센서스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지난 4월 말에 어닝을 발표하고 기대가 꼭 꺾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어닝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PER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꺾였어요. 한때는 100배 이상 갔던, PER 100배 이상 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20배까지 떨어지는, 예, 굉장히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노벤서는 저희 인덱스에 또 굉장히 중요한 탑3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는 사실은 전기차 말고 약간 중국의 그 자동화와 관련된 그런 트렌드랑도 더 잘 맞는 회사인데, 뭐, 아무튼 이 회사가 저 인덱스 안에 들어와 있네요. 인덱스 반복론에 의해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끌려 들어온 것 같은데, 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가 중국의 전기차 벤처 회사들에 납품을 하면서 샤오펑이나 리오토라는 이런 회사랑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닝 추이는 그냥 거의 플랫하고요. 예, 시장이 예상하는 것 정도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PER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예. 우시리드는 전 세계 최대 배터리 장비 업체 혹은 자동화 장비 업체인데요. 이 회사도 어닝 트렌드가 크게 꺾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역시 반토막이 났다. 자, 이 푸틸라이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인데, 음극재는 오히려 이 회사는 어닝이 상향 추정이 됐는데, PER은 역시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거죠. 이 역시 양극재 회사고,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보세요. BYD. 이거는 뭐, 마진 압박이 있다. 리튬 회사는 엄청나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 근데 PER은 계속 내려오고 있다. CATL 약간 꺾였는데 트렌드는 여전히 우상향이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 내려왔고요. 역시 이 회사도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많이 깎였고, 네.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인덱스 종목들을 봤더니 어닝 그로스는 나쁘지 않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밸류 체인 안에서 어닝 그로스는 어닝 사이즈 자체, 어닝 파이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된 상태인 거죠.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진입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은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았던 것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내려왔을까?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제가 조심할 필요도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적으로 약간 올해 1분기 실적을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고 또 넘어갈게요. 역시 이제 인덱스 안에 주요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저희 대부분의 종목이 이미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매출은 다 같이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100% 이상 매출 성장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달성을 했는데, 마진에서 많이 엇갈렸죠.
리튬 같은 회사는 리튬 광산 회사들은 마진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음, 배터리 중간재, 그러니까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분리막 이런 기업들은요, 마진이 괜찮았어요. 그냥 유지가 잘 됐고, 약간 내려가는 경향도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마진이 유지됐다. 그러니까 매출은 성장했는데, 마진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역시 이익 성장도 좋았죠. 근데 반면에 마진이 하락된 영역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셀 업체, CATL 같은 기업, 혹은 완성차 업체들, 이 올라간 원가를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부담을 못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마진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차트는 이제 배터리 셀 업체예요. 저희 이제 인덱스에도 한 세네 개 정도의 배터리 셀 기업들이 있죠. CATL, EVE, 골션, 뭐, 써누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거의 비슷해요. 마진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까지 해도 한 25% 정도의 GP 마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분기에 14.5, 15%를 하회를 했어요. 거의 뭐 사상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EV, 고션, 선우다도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아, 자기들의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가를 못했어요. 아직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시간이 지나면서 원가 상승분을 이제 고객에게 전가를 하면 이 마진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전 수준까지 다시 이제 회복을 할 거냐, 언제 회복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이 없어요. 충분히 회복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이 마진의 회복은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뭐 간펑을 비롯해서 간펑 리튬의 1분기 순이익이 600% 성장을 하면서 CATL을 능가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CATL이라는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리튬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쵸? 이 채굴리라는 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상황이 지금 1분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약간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이익을 잘 보여줬다라는 것, 뭐 이제 롱베이라는 회사의 P&L을 제가 약간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크게 말씀드리자면 이익 성장 100% 이상을 1분기 달성을 했다. 그리고 장비 업체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장비 업체 매출 성장 좋았는데 이익 성장은 약간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 원자재 가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회사 내의 어떤 이유, 제품의 믹스에서의 어떤 변화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 원자재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뉴트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요, 굉장히 잘 밸런스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원자재 회사인 리튬 회사도 있고, 완성차 회사도 있고, 중간재도 있는데, 이 중간재랑 장비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과는 뉴트럴한 거죠. 상관이 없이 이 자기만의 어떤 그 다이내믹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 균형이 잘 있는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완성차 BYD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제품력이 있어서 네, 좀 기대가 좀 계속 많이 되는 회사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요. 이 BYD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BYD가 한 80배까지도 돼요. 향후 12개월. 싸지가 않죠. 굉장히 이건 비싼 건데, 이 저희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서 이렇게 비싼 기업은 이 BYD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제품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너무 커요. 이 회사가 내놓는 이 모델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20배까지 내려왔죠. 굉장히 낮은 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덱스 레벨의 PER이 20배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됐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닝은 나쁘지 않다. 인덱스 레벨의 어닝은 좋은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까? 왜 반토막이 났을까? 어, 네네네. 예, 질문 주신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가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기에는 중국 소비 성장 둔화가 큰데, 과연, 예, 이게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딱 부합을 하는데, 이런 거죠. 어, 이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는 한, 매출 성장이 있는 한, 사실은 이 인덱스의 이익 성장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거 매출 성장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내에서 뭐 락다운하고 이러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 과연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지니까 과연 차를 살까? 그러면서 전기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상승, 또 리스크 선호도 글로벌리 지금 시장이 다 조정을 받고 있죠. 뭐 나스닥도 2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수요 측면이에요.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지. 만약에 이 전기차 산업,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한다면 사실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은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것이고요. 자, 우선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게 요 두 가지가 하나는 수산화 리튬이고 하나는 탄산 리튬이거든요. 크게 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는 주로 삼원계에 주로 쓰이고요. 하나는 인산철, 중국에서 만드는 인산철 계열에 주로 쓰입니다. 아,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보세요. 2021년 초에 비해서 여기 보이죠? 이제 위안화로 계산하는 톤당 위안화 가격이 한 글쎄요, 8만 위엔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45만 위안까지 올라갔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년 사이에 8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생각해보시면 유가가요, 70불 하다가 한 500불 가는 거예요. 상상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 리튬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 정도 레벨을 예상했던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해 제가 기억해 보면 리튬을 이제 그러니까 그 소재 섹터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런 가격을 예상을 했던 분들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거의 역사상 유례 없는 가격 상승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배터리 셀 업체가 돈을 버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원자재, 또 리튬뿐만이 아니죠. 뭐,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격이 2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특별한 국면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결국 수급 불균형이죠. 이게 뭐냐면, 어,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어요. 예. 특히 지난해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니까 그에 따라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생산량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거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그런데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광산 혹은 소금 호수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공장은 한 2, 3년이면 지을 수 있다면 이 광산은 4년, 5년이 걸리는 거죠. 이 타임렉이 지난해부터 굉장히 심하게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너무 좋았던 것이 이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이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시티증권에서, 시티뱅크에서 추정하는 건데 2020년 여름에
예측한 것과 지난해 말에 예측한 겁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2030년 기준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네. 1년 만에 모든 증권사, 모든 이제 전문 기관들이 이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수요량을 두 배씩 이렇게 예측치를 늘려버린 거죠. 당연히 여기서 바틀렉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뭐 7배, 8배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장기적으로요, 리튬에 대한 가격은 좀 불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냐? 전기차 수요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동안의 타임렉이 있었던, 지연되었던, 혹은, 늦게서 시작된 리튬 광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날 거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45만 위엔, 이 정도 레벨은 아닐 거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네, 뭐 30만 위엔 정도? 이런 정도를 저희가 조금 전문가부 집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보다는 많이 내려가는 게 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전기차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자동차 브랜드 회사들이 이 전기차 원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BYD,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떠오르는 전기차 벤처인 뭐 샤오펑 같은 기업들이 이 MSRP 판매가를 계속 정가를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정가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소비자들이 수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난 3월, 4월에서 물론 이제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좀 이렇게 디스럽션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잘 수용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심지어 지난 3월에서는요, 중국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25%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약간 일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3월에 기껏 1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사이 두 배가 늘어난 거죠. 점유율, 침투율 측면에서. 그 말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혹은 선호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뭐냐? 왜 그러냐?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엔진차가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판매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유지 비용이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그쵸? 가솔린, 디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유가에 대한 가격을 더 높게 바라본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파악할 때는 연간 한 3천 위엔 정도, 그러니까 연간 한 6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차를 5년 굴린다고 한다면 3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요소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전기차가 지금 가격을 얼마나 올리냐면 만 위엔, 한 2만 위엔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기차 원자재 가격이 상승돼서 올려야 되는 그 가격이 엔진차의 유류 가격 상승에 의한 유지 비용 상승을 상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이 비용 측면의 공식이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뭐 전기차가 뭐 너무 매력적이 됐죠. 상품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속력도 있고 뭐 측면도 있고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공간 여러 가지 스마트 펑션 이런 것들이 아울러지고 또 자율주행까지 아울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성을 가진 새로운 상품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가격과 상관없이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 있는 약간 유행처럼 전기차를 이제 사야 되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아이템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침투율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품성 측면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화두, 과연 전기차 수요가 안 꺾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이 중국에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아마 올해 2분기는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 상해 락다운 때문에 중국 이제 주요 도시의 락다운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은 2분기에 이 감소를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침투율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이후에 만약에 중국의 거대 부양 정책에 의해서 다시 이제 소비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면 더욱더 전기차에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아직은 뭐랄까 근거랑 증거가 좀 부족하죠. 저희가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저기 질문을 먼저 답을 한번 드릴까요? CATL 원자재 가격 해지 거래에 따른 순이익 감소는 1분기에 다 반영된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분은 이제 어, 이제 개별 종목을 굉장히 이제 클로즈하게 팔로우를 하시는 분인데, 아, 회사에서는요, 이거를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해칭 포지션이 있다라는 말은 합니다만 그것은 이 회사가 대량의 원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거에 대한 해칭을 하는 것이지 스페큘러티브하게 이 투기성 해칭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칭은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예상 뭐 루머로 얘기하듯이 뭐 굉장히 규모가 크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1분기 실적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컨대 아마도 이 니켈 부분에서 이 해칭이 조금 있었고 그 부분에서 손실이 또 1분기 P&L에 일정 부분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GP 어닝이 많이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해칭 포션, 니켈과 관련된 해칭 포지션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검증된 바는 아닙니다. 근데 왜 저희가 추정을 하냐면 니켈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가격 하락을 전망을 해 왔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용 니켈이 양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니켈은 부족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서 로 그리드 니켈을 배터리용 니켈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르면 니켈 공급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업체들이 이 중국 내 이제 특히 이제 니켈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칭 또 숏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전망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CATL이 관련돼서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뭐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질문은 CATL이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2차 전지 업체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CATL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오퍼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 배터리 셀 공장을 세워달라. 그럼 우리가 사주겠다라는 오퍼를 많이 받았는데 CATL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CATL 혹은 뭐 EV라든지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우선순위는 유럽입니다. 유럽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협력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유럽도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에 먼저 공장을 짓고 그래서 유럽 내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건데 미국에 직접 가기보다는 아마도 캐나다 혹은 멕시코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북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TL은 미국에 대한 지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어,
해야 될 거죠. 근데 미국이란 중요한 시장을 포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나마 미국에 익스포저를 가져가야 할 것이고요. 중국 기업들이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방법은 있어요. 중국 내에 배터리를 생산을 한 것을 미국에 수출하면 됩니다. 혹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만들어서 다른 국가에 수출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상해에서 CATL과 LG의 배터리를 사서 장착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아, 뒷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부차적인 이슈들이니까, 혹시 바쁘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섹터 혹은 투자 테마로 전기차 시장을 어, 꼽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음, 제가 보는 중국은요, 과거같이 고성장 국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예, 어, 많은 영역에선 이미 포화가 되는 느낌도 있었고, 특히 인터넷 산업은요, 중국의 인터넷 산업들은 규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규제 이상으로 사실은 인터넷 산업 자체가 포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 시장, 이미 뭐 전체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었어요. 광고라는 거는 사실은 GDP만큼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GDP 약간 플러스 알파로. 근데 이미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온라인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뭐 연간 한 10%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중국의 온라인 광고 시장은 1년에 30% 성장하는 산업 이렇게 봤었다면 이제는 10% 정도 성장하는 산업이 됐다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이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시클리컬하게 업트는 있겠죠. 뭐 수요가 좋아진다거나 이러면서 그때 이제 플레이하고 뭐 이런 종류의 테마가 된 것 같고요. 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어, 뭐 이커머스도 좀 비슷하게 가요. 이커머스도 중국에 워낙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장기 성장 산업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 시크리컬한 산업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는 이 롱텀 장기 성장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가장 아웃스탠딩한 산업이라고 봐요. 특히 최근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 매력적인 산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클린 에너지, 태양광 이런 관련된 것들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몇 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배터리의 장기 성장이죠.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 전기차 침투율이 지난 3월에 25%가 됐다.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침투율은요.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순수 배터리만 쓰는 전기차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근데 배터리를 별로 안 써요. 웬만하면 10kWh 정도 쓰고요. 순수 배터리 전기차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이 사실은 저희가 롱텀하게 보면 대부분 순수 배터리 전기차로 갈 건데요. 지금 저희가 머릿속에는 전기차라고 그러면요. 플러그인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도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우드에는 이 배터리 용량이 기껏 1kWh 혹은 2kWh밖에 안 들어가요.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뭐냐면요. 순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침투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해 4%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봤을 때 연간 자동차 판매량에서 순수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은 4%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나중에 20%, 40% 이렇게 가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뭐 15%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가 미래이고 이것만을 봐야 된다.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기껏 4%이다. 보세요. 예. 이건 맥쿼리 증권이 예측을 한 건데 지난해 4%에서 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뭐 배터리 수요량은 2021년에 한 360기가와트 아워에서 2030년에는 3000 기가와트 아워로 간다. 그쵸? 뭐 7배 같이 뭐 이렇게 뭐 7배가 아니죠. 8배, 8배, 9배 성장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게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익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엔진차에 비해서 순수 배터리 전기차가 더 매력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가격은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율주행 기능 넣고 뭐 이것저것 기능 넣다 보면 전기차 모델의 가격이 오히려 더 마진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볼륨 성장만큼 매출 성장도 있을 것이고 이익 성장도 있을 것으로 비슷하게 갈 걸로 추정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 거대한 어떤 파이 성장을 갖고 있는 성장 산업인 것이죠. 이런 산업을 중국 내에서 찾기 어려워요. 글로벌에서도 이런 산업은 찾기는 어렵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 네, 20배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침투율이 어디까지 갈까가 이제 관건인데, 어, 글쎄요. 뭐, 정말 많이 되면, 뭐, 이론적으로는 100%까지 갈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좀 무리한 숫자인 것 같고, 아까 이제 CT에서 예측한 대로 2030년까지는 40%. 근데 그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겁니다. 순수 전기차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포함한 숫자이고요. 근데 노르웨이를 봤더니 이게 노르웨이가 좀 먼저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전기차가 좀 싸지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요. 노르웨이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 거기에 더해서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곳곳에 충전할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됐을 때 보니까 전기차 점유율이 연간 판매량에서 60% 이상이 되더라. 그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요. 게다가 충전 인프라가 곳곳에 구축이 된다면, 그런 조건만 형성이 된다면, 이 정도 달성하는 것은 노르웨이 사례를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어, 그런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노르웨이 시장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것 중에 만약에 추가로 하락한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줄 것일까요? 최대 하락 구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거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이거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래에 걷어들이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금리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 중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어쩌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많이는 아닙니다만 중국 경기가 지금 락다운, 뭐 이러면 소비 침체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지금 2% 수준이거든요.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어떤 이유에서는지 간에 금리를 낮추고 실효 금리를 낮추고 또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미국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크게 다르진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금리 인상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중국 역시도 어떤 배경 때문에 금리 인상에 합류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가 조정의 여지도 있겠죠. 그리고 더 큰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 바로 소비에 대한 건데, 저는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20% 이상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 전체가 이렇게 위축된다거나 이러면, 역시 전기차 판매량도 축소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어느 정도냐, 소비 위축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느냐, 이것이 어,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인지 어느 정도 하락할 거냐? 글쎄요. 어, 각 개별 기업들 단위로 보면 다들 너무 저렴하게 보여서 사실은 그냥 추가로 빠지면 여기서 그냥 과매도다라는 표현을 계속 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달려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 이 나스닥이 조정이 더 추가로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이제 성장 산업을 대표하는 지수이고 전기차 역시 그 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지수 주식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게 아무래도 락다운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부양 의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지난해 말부터 하고 또 지난해 4월에 특히 여러 가지 방행법을 통해서 정부가 시그널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서 대출이라든지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과 같은 락다운 하에서는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실제로 일을 해야지 이게 성장이 나오고 이제 돈이 돌고 하는 건데 락다운 하에서는 이게 실물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전히 이 경기 부양 의지가 실제 실물로 반영되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락다운이 좀 해소가 되면 상해가 좀 해소되고 베이징도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하면 그럼 중국에서도 이제 부스트샷 3차 접종이 더 많이 확산이 돼서 나름대로의 그 내부 자체 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경기 부양 조치와 함께 굉장히 큰 V자 반등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특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 V자 반등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소비 반등은 조금 이제 속도가 느리겠죠. 예, 소비자들이 또 그거에 반응하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가 좀 저점이고 하반기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더 이상 고도성장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내의 일부 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시간 관계상 뭐 개별 종목 얘기는 뭐 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ETF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변화,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정도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